자, 아니 오늘이 좀 더 어려웠나 봐요. 저번에 치료 같은 경우는 다 맞으신 분도 있고 하나 틀리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고 1등이 26개, 4개 틀리셨네? 모의고사를 봐서? 모의고사를 봐서 공부를 안 해서? 모의고사 이제 다 끝났나요? 이제 모의고사? 아직 다 남았나? 한 번 더 봐요, 9월달에? 모의고사는 항상 모의뿐이야, 모의뿐. 오히려 네. 그냥 월 진도대로 나가는 게 훨씬 그게 더 기본이고 모의고사는 지금 하는 것도 이건 이제 진짜 실제 시험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의고사보다는 지금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원래 진도 나가는 것이 그 모의고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따지면 모의고사 제일 아래고 그 다음에 본 진도고 제일 위가 이제 실전이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안 봤더라면 또 막 더 점수가 잘 나왔을 텐데 모의고사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게 이제 사업 주체가 예정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정자에게 사업주가 가지고 있다 예정자에게 고의 잘 줘야 되는데 예정자 동의 없이 예정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각종 저당권 설정하고 용의권 설정하고 처분하는 거 안 된다. 예정자 동의 없이 안 된다. 언제부터 안 되느냐? 그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되느냐? 다른 얘기 없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때부터 입주자들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도 전이라면 보호 대상이 입주 예정자인데 보호 대상이 아예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괄호 속에는 예외죠.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따지는 예외고 보통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자 보호해주겠다. 근데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하겠다는 예외. 이건 주택조합 나왔을 때만. 이때로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 가능일과 똑같아요.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를 시키는데 그 입주 가능일 그때부터 잔금 내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이고 이 날이 후 60일까지 기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정확히 맞고 정확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는데 왜 이것만 빗줄이 가 있죠? 여러분들 것도 그런가요? 네. 아무리 이걸 강조한다 해도 왜 이것만 빗줄이 가 있죠? 제가 뭐 하다 이거를 실수했나 봐. 안 지우고. 그래서 이거는 옳다 하고서 안 찍었어요? 2번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대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예정자 보조니까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습니다. 예정자 동의 없이 안 된다는 거지 저당권을. 3번의 사업체는 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부기 등기 제도인데 아까 사업체가 아까 1번 기간 동안에 동의 없이 하지 말라고 했어도 만약에 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해도 처벌이 너무 낮다 그랬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원의 벌금에 처하되니까 위반하는 사람이 많았고 해서 부기 등기 제도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게 확실하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대지에 대해서 이 대지나 주택은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이다.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 등기하게 해놓고 부기 등기를 한 다음에 사업체가 다른 등기를 변심해서 했다. 뒤에 등기는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걸 확실하게 보호가 된다. 자, 아직은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는 부기 등기 시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 이유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때, 자,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대지를 먼저 취득하잖아. 이때 취득할 때 왜 부기 등기를 합니까? 사업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대지는 취득할 때, 이 사람이 취득할 때가 아니고 등기시가 아니고 쭉 오다가
입주자 보호랑 관련되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면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때부터 보호를 해주니까 그때 부기등기를 해놓고 그 뒤에 등기를 다 무효로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주택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시공이기 때문에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랬죠? 주택은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고 보존등기가 되어야 거기다 뭐 저당권에도 다른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는 먼저 취득한자 쭉 오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주택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면 최대한 보호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지와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시기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앞에 맞아요. 그런데 앞이 틀려서 뒤가 맞고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맞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구별해보는. 그리고 4번의 사업주체가 국가자치가 토지조건사 지방공사다. 부기등기 의무 없습니다. 왜? 믿어주는 공공사업주니까. 이렇게 공공이 사업주체인 경우는 부기등기 의무 없고요. 또 대지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남의 땅이다 그래도 이런 험한 부기등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에 부기등기를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수의 목적물로 했다.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뒤역서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취소 사유로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무효입니다. 뒤역서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서 확실히 보호를 해주는. 이때 이 부기등기는 말소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말소할 수는 없어. 말소하면 그 예정자 보호 조치가 망가지니까 원칙적으로 말소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 3가지가 있긴 있죠.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다. 사업 승인이 취소되면 공사 못하니까 이제 뭐 보고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예정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그러면 말소하더라도 다음 등기래야 이 등기 먼저 신청한 사람이 보호받으니까. 또 하나가 60일까지니까 60일 지났다. 60일 지났다. 입주가 남때 60일이 지났다는 말소할 수 있고. 15번의 주택부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투기과열지구요. 투기과열지구. 이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시절에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막으려고 나온 최초의 제도라고 했어요. 최초의 제도.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 가면은 투기과열지구부터 전매 제한 방법으로 나오잖아요. 너희 투기과열지구는 국장과 시도사 두 사람이 지정 주체죠. 국장과 시도사가 주정 주체인데 국장이 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 의견만 들으니까 편하지만 시도사가 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윗사람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도사가 할 때는 좀 더 어렵다. 그거부터 잘 보시고, 1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인 시도사 의견만 들으면 되고 이견에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아랫사람 의견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도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시장을 소천사 아랫사람 의견만 들으면 편할 텐데 이게 아니고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국장 의견도 아니고 윗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윗사람인 국장과 협의를 해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정을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국장이 할 때가 편하고 시도가 할 때는 어렵고 그랬잖아. 그래서 2번 틀렸고,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에 해당 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를 초과한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4번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에서 공급되는 중주택 규모의 주택 청약 경쟁률만 따질 때는 10대를 초과한 것 지정할 수 있다. 이 3번, 4번이 다 맞는 얘기고, 이 3번, 4번이 제가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도, 조정대상 지역 중 위축지역, 과열지역 중에 과열지역 지정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자 했던 겁니다. 5번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가 된 것은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에 비교해서 이번 달이 그전보다 30% 이상 감소, 숫자보다도 감소했다라면, 그러면 감소된 것이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어요? 올라가죠? 공급이 줄어드는 것만큼.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감소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만약에 30% 이상 증가했다 그런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공급 계획이 증가하면 글쎄 공급이 늘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공급만 자꾸 늘리면 되는데, 상한제도 상한제지만 공급 늘리는 게. 많이 가진 사람이면 보유세 강화하고 주택 공급이 이렇게 대폭 풀어서 늘리게 되면 그냥 가격은 잡혀지는데, 이 윗사람들이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아는데 안 해요. 특히 보유세 강화 같은 거는 뭐 자기네들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안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쉬워, 그게 주택에 대해서는. 16번에 주택법상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10년 범위 내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 내내 전매가 금지된다. 최대 10년 내에서 전매할 수 없는,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 얘기입니다. 주택이 됐든 선정된 지위가, 엄격하게 이제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분양권이 됐든 그 주택이 됐든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일단 그 분양권 전매를 어디서 받느냐, 그것은 투기과열지구, 그죠? 투기일제가 최초로 나왔다 그랬잖아. 그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만이에요. 해당 주택은 아니고. 이게 초기에 나오면서 기존의 주택을 손댄 게 아니고 앞으로 당첨된 그 지위만 통지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중에 나온 조정대상지역도 과열지역이라면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하니까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 이거 나왔을 때는 지위만 전매하라. 지위만. 해당 주택 취득한 주택은 아니고요. 그런데 두 가지, 지금 두 가지 있지만 두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지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민간택지에 있어서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분양권 전매제는 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지위뿐만 아니고 해당 주택까지도 일정 기간 전매를 못하는 그런 기본적 차이가 있죠. 여기서 금지는 전매란 매매든 증여든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한 뭐 일체행위를 말하되 상속은 제외. 보통 전매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쓰죠. 매매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넘어가는 자체를 금지하되 상속은 어쩔 수 없다 하잖아. 항상 상속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되고 주택은 제한되지 않는 이런 특징,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3번에 조정대상 지역도 있잖아. 근데 조정대상 지역 역시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제한되지만 제한된다. 이것도 지위는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때도 조정대상 지역은 조정 대상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과열지역뿐만 아니고 위축지역도 있어요. 위축지역도. 너무 투기가 과열된 곳이 과열지역이고 오히려 거래가 너무 안 돼서 문제인 것이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게 위축지역이에요. 그래서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역랑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위축지역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이면 위축지역으로서 공업시 외의택지에서의 지위는 제외된다. 저는 안 받는다. 4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그 주택뿐만 아니라 지위도 전매 제한을 받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 제한은 받는 게 기본입니다. 5번이에요. 공공택지 외의택지로서 그런데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4번처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관광특허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의 공동택 주택 지위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 것에 속해요. 공공택지 외의택지라면은 주택까지 원칙적으로 전매 제한을 받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안 받아도 개인적인 분양권 전매는 할 수 없어요. 전매 제한 받는데 아까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안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시작해서 요거 관광특허에서 50층 이상 150m 이상 요 경우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것에 속합니다. 안 받아요. 그거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래서 틀렸고 17번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속하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아닌 것.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거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제일 많이 물어본 부분인데 사업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면 전매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아닌 거. 세돈이 근무지가 바뀌어서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다 부득이한 사유잖아.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 세돈 전원이 갈 때만입니다. 일부라면 다 틀린다 그랬어요.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세돈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요 사유에서만큼은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 제외해요.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붙으면 요 사유만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주 많이 배운 거라. 이번에 이혼으로 인해 입주로 선정된 지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혼 어쩔 수 없는 사유. 3번에 입자로 선정된 지나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2번과 3번 차이를 제가 일단 구별하자고 했잖아요. 3번이라면 아까 2번은 이혼이라면 전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니까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만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전부 증여는 안 된다. 일부 증여만이다. 일부를 증여해야 부부 공유로서 행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라면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냐 무엇을 전부냐 일부냐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전문한데요. 4번의 세도는 역시 전원이 해외 이주 아니면 해외 이주거나 해외 체류라면 적어도 2년 이상 해외 체류 주택법 2년 1.3 아니고 2년. 또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 거주를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이주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것도 있고요. 이제 공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경매가 시행돼도 그죠? 공경매가 시행될 때도 이때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18번의 주택부상 공급시설 교란 금지를 위해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급시설 교란 금지. 어떤 것을 대상으로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증서나 지위. 주택 받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가진 자가 남에게 양도 양수하지도 말고 알선 광고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받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금지는 양도 양수 개념이 특이하죠. 아까 전매처럼 매매 등 교환에 등 일체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상속 저당까지 제외라. 상속은 당연히 하시고 저당도 할 수 있다는 거. 허용되는 곳에서 상속 저당 이거 일단 주의하시고 그게 기본입니다. 위반했을 때 조치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보다 이거. 그래서 여기 제한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제한되는 그 대상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잖아요. 대상. 그래서 요거를 빨리 찾는다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냐. 아까 상속저당은 제외니까. 혹시 상속저당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건 허용되는 거예요. 상속저당이 나오면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원래 허용되는 것이고 대상에 해당된다 그래도 허용되는 것이니까 앞에 볼 것도 없이 상속저당이면 허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속이나 저당에 해당하는 게 없다 그러면 앞에 대상 주택받을 증서 지위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상속저당 8호 있으니까 요거는 2번을 어제 모의고사 준비를 안 했다라면은 8호 1초만 찾는 것이고 요거 1초만 찾아야지. 지금 나머지는 뭐 증여든 증여, 알선, 광고 이런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 걸 보실 때 주택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주택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면은 요게 조합원 지위 중에서 제가 특히 그쪽 법에서는 지역과 직장 조합원 지위라고 했죠. 리모델링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지역과 직장 조합원 지위를 얘기하죠. 2번 주택 상환사 채권 중에서 요게 들어가요. 주택 받는 채권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 안 들어가죠. 그런데 저당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 입주저축 증서라든지 그 아래 이주재책 제약상자 확인서 이런 거 철거 확인서 임대차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딱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19번 보시고 주택업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을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원칙은 허가받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 그것도 30세 이상 세대수 증가할 때만 건설 공급 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사업 승인 대상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허가예요. 허가. 1번 보세요. 리모델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라니까. 사업 승인은 건설 절차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 딴 얘기 없으면 30세 이상 세로를 증가하는 이 말이 붙으면 그게 사업 승인 대상이지. 딴 얘기 없으면 시장 수준의 허가.
2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택의 경우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만 있잖아요. 정비법으로 재건축, 정비계 위반과 관련된 안전진단 하나 나오고 재건축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할 때 안전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리모델링에서 증축형만, 대손이 아니고 증축형만,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대손하는 것보다는 증축되는 것만큼 면적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봐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을 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신청해야만 되고 시장 등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결과,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대손을 통한 리모델링 할 때 얘기가 나오면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없기 때문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안전진단을 해봤더니만 증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봤더니 증축으로 될 성질이 아니에요. 너무 낡아서 이건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때죠. 그러면 재건축을 정비사업의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야 돼요. 아니 재건축 결정을 했으면 재건축을 해야지. 이거 리모델링을 여기서 허가하게 되면 그냥 무너져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랬잖아. 허가할 수 없다. 없다 그래야 됩니다. 또 3번에 리모델링 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단지 안에 전체 구분사기권의 각 75% 동의와 동별 구분사기권의 각 50%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번에 리모델링 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면 동해 구분사기권의 각 50%가 75% 동의. 이 3, 4번이요. 3, 4번이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동의 요건이 아니고, 우리 조합 만들 때 동의 요건은 앞에서 했잖아. 저번 주에 건마 3분의 2, 3분의 2가 유지되는 것이고, 요거는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에요. 이거를 조합이 할 때가 그나마 기본적으로 75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 조합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할 때는 전원 동의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더 간단해서 좋다. 그래서 조합 설치하는 게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 75% 이상. 그러면은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 게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단지 전체 구분사기권에 75% 이상 동의는 받되 동별로는 50% 이상이에요. 4번처럼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동해 구분사기권에 75가 돼야 되죠. 전체로 75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입주자 대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합보다 불리한 게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조합이 아닌 자가 할 땐 전원 동의예요. 전원 동의.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이제 20번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 주택값만 내고 주택은 분양받지 않고 주택은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임대로 내다가 나중에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토지 부분을 돈 내고 분양받아서 그때 가서 이제 온전한 주택을 취득하는 서민용.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을 한다. 이거 40년짜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이제 토지를 분양받으니까 돈 모아서 토지를 분양받으니까 그때 온전한 주택이 된다. 집 없는 사람이 일단 여기 들어가 쓰다가 죽기 전에 온전한 주택을 하면서 죽기 전에 죽을 사자. 토지의 임대기간은 40년 이렇게 좀 이상하게 기억하시라고 했던 40년. 이 경우 만약에 역시 뒤에는 이렇게 75% 이상이 많다니까요. 주택법 뒤에서는 75% 이상의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만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가 있는. 근데 보통 여기 들어간 사람이 갱신을 요구할 것 같은데 원할 것 같나요? 진짜 돈 없어서 나는 토지 분양 못 받겠다는 갱신을 원하겠지만 대부분이라면은 이거 뭐 갱신을 원하지 않겠지. 그래야 이제 갱신 안 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 끝나면 이제 토지를 분양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 외 지상권 설정 내용 이런 것도 항상 요거는 반값 아파트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류한 규정이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임대차 계약 체결했지만 채권은 계약에 불과하지만 지상권 설정된 그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3번에 공공택지의 경우 우리 3번, 4번이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하는 건데 글쎄 뭐 아까 2번 같은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많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 이거 도입되고 나서 아직 문제 안 나왔어요. 3, 4번 구별하는 거 바꿀 가능성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값업화 내고 들어간 사람은 임대료가 만약에 좀 비싸다 그러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임대료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3번, 4번 나눠서 3번에 공공택지라면 공공택지니까 공공사업으로 주는 택지니까 좀 더 서민에서 희생해라. 민간택지보다 싸야 돼요. 해당 투의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가장 싼 조성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이자율 정도 곱해서 나오는 그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낮을 거예요. 그죠?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린 이런 예금을 안 해봐서 모른단 말이야. 몇 프로 될까 이거? 3년 만기 정기예금이면? 2, 3%? 2, 3%? 그 정도 가치만큼 낸다래 조성원가 기준에서. 예? 자, 4번 봅시다. 공공택지 외의택지예요. 토지임대료는 해당 주의 매입가격의 3년 만기 곱한 건 똑같은데 매입가가 틀린 거예요. 매입가.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게 되면 임대료 엄청 늘어난대요. 매입가가 아니고 감정가격. 그래도 매입가보다는 쌀 거 아닙니까? 감정가가. 이거보다 더 싼 게 조성원가고. 그러니까 둘을 구별하시는. 민간택지라면 감정가. 공공택지라면 더 싼 조성원가. 3년 만기 하는 건 똑같고. 5번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최소 2년이 지나야 된다. 135하니까 2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감액이라 하면 틀려요. 감액은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니까. 증액 청구할 때가 2년 지난 뒤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 21번의 농지부터 농지에 해당하고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현상으로 농사짓고 하면 농지고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세 가지는 구별하시고, 그죠? 그러면 토지부상 초지 농지 아닙니다. 초지법 적용받으니까 농지법 적용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 중에 하나고. 2번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 곤충사 이게 농지가 되는 것이 실제 농사 짓는 농지는 당연히 농지고 단열식물 재배에 이용돼도 농지인데요. 그 농지뿐만 아니고 그 농지에 계량시설 부지, 농로 수로 부지 다 들어가고 농축산물 생산소 부지까지 농지에 다 들어갑니다. 농산물 생산소에서 뭐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키우는 땅도 다 농지고요. 축산물 생산소, 축사나 곤충사육사 부지도 농지에 들어가요.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축사나 곤충사육사 부지로 쓰는 것은 농지 전용이 아닌 거예요. 농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은 3번, 4번 요것이 이제 다 1번과 함께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3번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호를 거치지 않고 산지 전용허를 거치면 산지가 산지 위에 것으로 바뀌는데 전호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산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목은 임야면서 산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곳에 농작물 경작에 이용한다. 옛날엔 농지로 봤지만 이건 지금 농지로 안 봅니다. 그대로 산지, 지목 그대로 임야로 보겠다는 얘기야. 산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는 경우는. 그러니까 요새는 이 산지에 농사 짓는 경우가 장례삼 재배하는 거 많다 그랬잖아. 그죠? 그대로 산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4번에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농작물이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 이것도 농지를 안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 전답 과수원인 농지 지목이든 말든 실제 농사 짓는 농지로 보는 건데 약간 차이는 존재하는 게
농지지목인 전답과선인 땅이면 실제 잠깐만 농사지어도 농지로 보는데 전답과선이 아닌 땅에 대해서는 여기 대처럼 전답과선이 아닌 땅이라면 농지로 보긴 보는데 적어도 3년 이상 계속 농사지어야 농지로 보지 3년 미만이면은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조경 관상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쉽게 안 뜨지.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을요.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을 재배하는 땅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지로 봐요. 일반 나무와 달리 조경이나 관상 수목을 재배하는 땅은 농지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갔을 때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다. 그럼 이거는 정원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이 말이 빠지면 당연히 이건 농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경과 관상수목도 나중에 팔려고 조경할 사람에게 팔려고 막 키우는 이런 땅이 농지인 것이지 이미 조경 목적으로 심었다면 정원에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재배 목적이 아니고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한 거. 이 정도면 농지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하는 것은 이거 뭐 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2번에 농지법상 용어 정의가 잘못된 것은 농림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100만 원이 아니고 2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 용어에서 그 농업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개인 농업인이 되는지 이것도 많이 낸 거잖아. 보통 농사를 짓는데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얼마 이상? 면적 얼마 이상인 대지에서 농사 지을 때 1000 이상. 맨 땅이 아니고 시설 농업을 한다면 330 이상인 농지에서 농업 경영할 때 그런 면적이 안 돼도 1년 중 농업에 종사하는 날짜로만 따질 때는 90일 이상 약 3개월이죠. 90일이란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다. 자, 이제 축사부지가 농지가 되다 보니까 축산업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이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그죠. 가축을 대중소로 나누고 그 다음에 대중소, 가축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가금. 그 다음에 이보다 약한 꿀벌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만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한다. 나머지 10, 100, 1000, 10과 다 관련돼 있죠? 대가축 2두 이상, 중가축 10두 이상, 소가축 100두 이상, 가금 1000수. 10에서 다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어. 꿀벌 10분 이상 다 첫 출발점으로 돌아왔죠? 요게 안 된다 그러면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날짜로는 1년 중 120일. 여기 10이란 관련도 있잖아요. 1년 중 120일이면 한 달에 10일꼴이잖아. 120일. 그리고 지금 요것도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역시 한 달에 10만 원꼴이다. 1년 중 12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숫자는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닭을 500마리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구체적으로 종사한다. 구체적 숫자가 나왔어요. 농업인에 해당한다. 닭은 500마리면 안 돼. 닭은 가금이니까 1000수 이상이 되죠. 1000수 이상. 그런데 1년 중 150일 축산업에서 이것 때문에 농업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120일 이상이잖아.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마리수로는 안 되지만 일수 때문에 되는 거예요. 3번에 500제곱미터의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여 농업 경영을 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여 농사 짓는다면 이게 시설 농업할 때 아닙니까? 시설 농업할 때니까 330 이상 되죠? 500이니까 330 이상이죠?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원래 농업에 종사하는 날짜로는 90일 이상은 돼야 돼. 80일은 안 되지만 그 앞부분 때문에 되는 것이고 4번에 농업법인이라면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자를 가진 자 중에 3분의 2의 농업회사법인 농업 개인이 아니고 농업법인이면 영농조합은 농촌마다 많아요. 영농조합은 무조건 들어가고 더 큰 농업회사법인까지도 들어가는데 농업회사법인이 될 때만큼은 저보다 업무집행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회사법인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경, 스스로 경작하는 거 경영보다는 좀 좁은 개념, 자기 땅에서 스스로 경작하는. 그래서 농업인이라면 소유농지가 전제되어 있죠.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제나 산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든지 적어도 농작업을 하는 요한다라면 농작업의 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하거나
농업법인이라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나 산익종을 재배하는 걸 합쳐서 작용이라고 합니다. 23번 농지 소유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농지 소유. 자, 우리 농지 소유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소유상은 없어요. 대규모 영농 육성하려고 단지 농사 안 짓는 사람 세 사람 중에서 소유 상한이 존재하는. 지금 소유 상한 묻는 문제가 아니네. 소유 상한은 좀 이따 쓰는 거죠? 여기도 쓸 수가 있겠지. 지금 소유말이라면 원래는 자기 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한 11가지 정도는 경영에 이용 안 하더라도 예외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 있죠. 그거부터 한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상한 농사 안 짓는 사람이랑 소유상한 세 가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따져줘야지. 자, 1번 농업 생산자 단체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농지 소유 상한에, 농지 소유제에서 경영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예의적 소유는 농지법 전체를 쓸 때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낌 잡아두고 그걸 전제로 쓰잖아. 그래서 농지증 할 때도 막 쓰는 것도 있고 외우는 것도 있고 안 외우는 것도 있고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기다 보면 맨날 썼으니까 지겹고 그냥 말로만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말로 다 할 줄 알잖아. 국가지자체 행정청이 소유하는 경우 있고 학교 등의 실습지 그게 이거잖아. 학교 등의 실습지가 이거잖아. 그죠? 학교, 농업학교라든지 농업생산자단체나 농업 연구하는 그런 데서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려고 취득하고 있다면은 농사 경영 안 해도 목적 사업을 해서 허용하는. 그래서 뭐 이게 농업고등학교가 애들 교육을 해서 그 마찬가지예요. 농업생산단체가 목적 사업을 수행해서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한다. 경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행 경우도 예의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 요거에 들어갔고 또 주말 체험, 영농, 취미 목적을 하는 거 이거 경영 목적 아니죠. 또 상속?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농?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인농? 8년 이상? 그 인농이 그거잖아. 적어도 8년 이상 경영하던 자가 인농할 때만 인농 소유한 농지를 앞으로 경영 안 해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담보농지 취득도 있고요. 금융기관인데 이거 농민에게 돈 빌려줬다가 저당 잡고 있다가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은 일반 경우에 나도 2번 이상 유찰되면 할 수 있는 담보농지 취득도 있고. 그 다음에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전용 허가를 받았던, 전용 신고를 하고 취득했던, 전용 협의를 마쳤던 전용 허가 신고 협의는 다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 안 하려고 전용 절차를 밟으니까 당연히 예의적 소유 인정되는 것이 있고.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농요건 분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평균 경사율이 너무 높아서 15% 이상 돼서 실제 농사짓기 너무 어려운 땅. 영농요건 분리농지가 정식 명칭 아닙니까? 영농요건 분리농지. 어차피 농사지을 여건이 안 돼요.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 도농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지, 1,500미만 얘기했던 것이겠나? 뭐 목소리가 하도 커서 내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도농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농원 부지가 됐던 거죠. 농어촌 관광휴양지 있는 농지라면 교류 촉진 또는 관광용으로 쓰는 것이라 경영은 안 하지만 1,5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 그런 거. 또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거 쫙 있어. 무슨 법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공익 목적에서 우리 비축해 놓은 비축 농지는 다른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농지증 할 때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인이든 비농업이든 농업법인이든 원칙적으로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누구에게? 시구 운면자에게. 그러면은 이게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라면은 아까 예의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은 농사 안 지을 사람이니까 농지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일부는 좀 아까 배웠던 예의적 소유의 일부는
이상하게도 녹지점 발급받아야 된다. 경영할 사람은 아니까 경영에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받아야 된다. 그게 특이하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다 11가지를 다 외울 필요 없죠. 이 중에 일부는 외우는 거. 특이해서. 경영할 사람 아니지만 농지증은 발급받게 하는 게 특이해서. 요거 외우는 게 뭐였어요? 분리비축, 주어신학, 천어명미와 분리함이 쌓여서 분리비축. 주여 뭐 허락하소서 주허 신학 천어명미만 공부할 것을 이것만 외우고. 분리가 뭐예요? 아까 영유권 분리농지, 비축이, 비축농지, 주말 체험농용의 주, 전혀 허가의 허, 신고의 신, 허신, 협의는 아니라 그랬죠? 협의는 발급도 필요 없어요. 학교동의 실습지, 천원미만의 농업부지, 분리비축, 주허, 신학, 천원미만. 그럼 나머지 예외적 소유는 5가지는 뭐 이농만 빠질 뿐이지 나머지 예외적 소유는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는데 이 받을 필요 없는 것 중에서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예외적 소유 중에서 분리비축, 주어신학, 천원미만이 뺀 나머지라 보시면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안 받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 사실상 새로운 동지 취득이 아니라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 속하는 것. 농업법인의 합병. 농업법인의 합병. 농업법인이 취득할 때는 새로운 동지 취득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합병이니까 안 받는다 그랬잖아. 합병으로 인한 소멸에서의 권리물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에 합병이니까 상속처럼 사실상 새로운 동지 취득이 아니다. 또 하나가 공유농지를 분할한다. 지문대로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지문대로 분할했으니까 새로운 취득 아니잖아. 시효완성. 20년 이상 뭐 부동산 전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농사했던 그것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먹는 거잖아. 그리고 이 예외적 소유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임대차, 사용대차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대 사용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어느 때 허용이 되느냐? 경영할 사람은 본인이 경영하니까 남에게 이용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외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은 경영 안 할 사람이니까 남에게 임대 사용될 수 있는데 예외적 소유 사유 중에서도 학교 등의 실습지나 주말 체험로로 쓰고자 하는 자만큼은 경영만 안 할 뿐이지 학교 등의 실습지, 취명농으로 써야만 되기 때문에 남에게 못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빌려준다. 그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사 못 지으면 빌려준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속하거든요. 처분 의무도 마찬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왜 안 짓고 있느냐 처분하라. 근데 원래 농사 안 지어도 가지고 있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처분은 보통 안 생기죠. 물론 예외적 소유 중에서도 뭐 아까 특수공사에 써야 될 사람이 안 한다. 그럼 역시 처분은 생겨나죠. 이게 여기저기 관통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로만 쫙 했는데 다 그래도 기억나죠? 이번에 그래서 1번 맞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최상도보다 최하다보다 평균 경설이 10%, 15% 이상인 농지로서 영유권 분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게 영유권 분리농지예요. 강령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좋고 상속받은 농지를 취득한 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소유상한제입니다. 근데 이건 왜 틀렸느냐. 상속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라고 해서 틀렸어요. 상속받아 취득한 자라면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까 소유상한은 농사 안 짓는 사람 중에서라고 했죠.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를 취득한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자로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여기 들어가야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상속받은 상속은 지분대로 받고 그 중에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농이나 주말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농사 안 짓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 그 말 속에. 여기는 상속만 갖고는 그 말을 알 수 없어서. 5번에 4번에 5년 이상 계열하로 이농한 자는 이농사의 소유농지에서 1만 이내 것에 하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이고요. 8년 이상 돼야 되고 이농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세대 원당 1000 미만의 것에 한해서 이렇게 주말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가 1000 미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가 틀렸어요? 세대 원당. 뭐를 빼줘야 돼? 당을 빼줘? 그럼 당이 떨어져서 못해. 뭐든 여기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당 떨어지면 안 돼. 원을 빼줘야지. 원을 빼줘야지 각 세대당 면적이 되지.
당 빼면 안 된다니까. 원을 빼라니까, 원을. 자, 그거 빼지 말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상속이나 인홍이라면 각 세대원 그 개인 소유가 일만이에요. 그런데 여기라면은 세대당이라고, 세대당. 세대원당이 아니고. 세대당이니까 이제 그 세대원,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세대원 전부가 사는 총면적 그러잖아. 세대원 전부가 사는 총면적. 이게 세대당 면적이잖아요. 그렇게 원을 빼기 싫다면 아예 다 지우고 그냥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거. 세대원 전부가. 24번에 농지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저를 하여튼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면적에 제출하여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라면 새로운 취득을 다 전제로 하고 원칙적 얘기예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원칙 맞고 누구에게? 시구 읍면자. 농지법에서 작은 일은 다 시장수 전제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구청장 진의 읍장면적이 들어간 군수 대신에 시장 구청장 똑같고 군수의 읍장면적이 들어간 요거는 아주 농지취득을 신경 쓰기 위해서 농지증 발급이나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농지임대차 대장 이런 거 아주 직접 농사짓는 거 관련된 것만 시군면장이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하는 거, 자경증명 이런 것들 이거 포함해서 그거 잘 보시고 이번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이게 틀린 게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안 하면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셔야 돼요. 어느 때 발급받지 않는 거예요?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할 때 그 얘기가 들어가야만 합병의 성격상 안 받는 것이지. 합병이 빠졌으면 농업법인이 취득할 때는 농업인이든 농업법인이든 발급받아야 취득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3번에 주말 채용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분립이 즉 주의 주잖아. 농지 발급받아야 된다? 발급받아야 된다. 경영에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받아야 되잖아. 분립이 측의 주. 4번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이게 공유농지 분할은 지분대로 가졌던 걸 그대로 분할했기 때문에 새로운 농지 취득 아니다. 그래서 발급받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5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 허가, 허신, 분립이 즉 주 허의 허죠. 그러니까 발급받아야 된다가 맞는 것이고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받아야 되는 예가 분리, 비축, 주허, 신학, 천홍이 말이다. 4번은 그거 아니니까 발급받을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그걸로 해결되는 게 참 많아요. 25번에 농지법상 농지에 처분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요게 이제 처분 사유가 생기면 1년 내 처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중 처분 사유로 옳은 거 처분 사유만 묻고 있어요. 농사 지을 사람, 특수 목적에 써야 될 사람은 그 목적 써야 된다. 써야 되는 게 안 하면 왜 가지고 있느냐? 팔아라. 처음부터 농사 안 지어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처분 의무도 안 생기겠죠. 해야 될 사람이 안 할 때 처분 의무가 주로 생깁니다. 네. 자,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면 농업 경영 할 사람이 글쎄 경영 이용 안 하면 원래는 처분 의무가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외 중에 하나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농지 소유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경영 안 하게 된 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한 거잖아. 이거는 농민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이게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 가서 해야지, 나라 일을 봐야지 농사 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농사 못 지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지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 의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는 글쎄 농사 지을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팔아라 하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처분 의무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할 때란 말이에요. 이것도 개인이 아니고 단체 등이 한다면 그런 개인적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 안 하고 중요한 걸 안 하면 당연히 처분으로 생기지만 이게 바로 개인이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자, 선거에 따른 공직침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농사 짓는 사람이
징지분에서 농사 안 짓게 됐어요. 저운음은 생깁니까? 아니, 징집이 군대 가는 걸 얘기하죠? 저운음 안 생기겠죠? 군대 갈 때 남에게 빌려줄 수는 있나요? 그렇지. 남에게 빌려줄 수는 있죠. 저번음은 안 생기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야.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그래서 농사 못 짓는데. 저번음은 있나요? 없어요. 역시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남에게 빌려줄 수는 있나요, 나중에? 그렇지. 자기가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짓게 됐으니까 빌려줄 수는 있겠지. 자, 2번에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로 주말 체험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이제 역시 아까 학계동의 실습지 주말 체험 영농은 경영할 사람은 아니지만 특수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지도 못하고 특수 목적에 써야 될 사람이 못 쓴다 그러면은 처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주말 체험을 못 하느냐 이유를 보니까 자연재해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대. 본인은 하고 싶은데 할 의도도 있는데 자연재해로 텃밭이 다 쓸려 내려가서 못하게 됐대. 그러면 처분 없죠.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 경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이 인정했대. 경영계획서를 가지고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질병 등 사유로 일어나지를 못해서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이행을 못했대. 처분 의무 없겠네. 4번에 농지 전용허를 받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넘도록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여러분 농지에 대해서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했죠? 그럼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했다면 이제 목적사업을 하려고 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허가를 거쳤는데 목적사업에 2년 내 착수를 안 한다면 아니 이렇게 2년 동안 내 착수를 안 할 거라면 왜 전용을 했느냐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왜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못했대. 자, 전용허가를 여러분들이 건물 지으려고 전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통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물 짓는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삽갱이 들고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은 건설업자를 시킵니까? 건설을 시키죠. 그럼 질병이 걸렸어요. 건설업자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사유를 인정 안 한다고. 질병이든 뭐든 목적사업이 2년 내 안 하면 처분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 지을 사람이 농사 지을 때, 안 지을 때, 취미영농할 때도 그 개인이 농사 짓는 거잖아. 아까 경영에서 이행하는 것도 그 개인이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부득이한 사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랑 목적사업 할 때랑 아까 그 법인 등이 학교 등의 실습지로 취득하는 경우도 그래요. 원래 학교 등의 실습지로 취득한다면은 그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면 원래 처분가 생기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거기도 정당한 사유는 인정을 안 해요. 취득한 자가 학교 법인인데 취득한 자가 뭐 질병 걸려갖고 못한다 이런 일이 어딨어. 예? 그냥 목적사업에는 그냥 학교 운영상 해야지 무조건. 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안 하면 다 처분으로 생기는 거야. 개인이 해야 되고 여기처럼. 이런 것도 이거 건설업자 시켜서 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있든 뭐든 해야 돼. 근데 이제 개인이 해야 될 걸 안 할 때가 이제 정당사유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죠. 5번에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 소유농지 전부 소유상한을 초과한 것이 판명됐다라면 초과분만 처분에 생기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나머지 일부는 소유상한 내에 있는 것은 소유할 권한이 있잖아. 초과분만 처분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1년 내에 팔아야 되고 1년 내 안 팔면 이제 6월 내에 팔 것을 처분 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사유만 물어봤습니다. 26번에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 사용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제외. 국유농지와 공유농지는 국가의 자체가 소유하는 것이라 농지의 임차인 보류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국가 자체가 어련히 잘할 것이다. 사유농지를 전제해서는 임대 사용대 사유뿐만 아니고 임차인 보류한 규정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국유지농 공유농지를 제외하고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임대 사용대는 아까 대충 얘기했듯이 자기가 경영하거나 특수목적에 써야 된다라면 남에게 못 빌려줘요.
경영 안 해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놀리는 농지 못 보겠다.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를 임대에 사용할 수 없어요. 특수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못 빌려줘. 이것은 나중에 다른 말과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는 남에게 못 빌려주지만 다른 농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준다. 그 자에게 빌려주는 거 업을 하는 업자에게 빌려준다. 이건 허용이 돼요. 다른 사람이 취미영농 할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허용이 된다고. 취미영농 가지는 사람이 남에게 빌려주는 걸 못 빌려준다고. 본인이 해야 되니까. 2번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농업계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럼 농사를 못 짓는 것만큼 임대사용들을 못 빌려, 임대사용도 안 된다 그러면 농지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남에게 빌릴 수는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군대 갔다, 아니면 교도소에 갔다 이럴 때 공직책임이다 이럴 때도 본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지를 못 짓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남에게 빌릴 수는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이게. 여기 국외 여행을 하면 적어도 3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질병치료도 3월 이상을 요구해요. 원래 농사 짓는 게 보통 기본이 90일이라 약 3개월이라 최소한의 농사지를 그 3개월 동안에 여행 중이다 해서 못 짓는다. 그럴 때 못 지니까 빌려줄 수 있다. 최소 3월 이상을 전제라고 좋습니다. 3번에 자격농지를 농장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임대사용들하면 6개월, 8개월. 보통 농지 임대사용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통 3년은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요거는 단기 임대사용들에서 이것만 자격농지를 이모작을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라 이모작은 1년에 2번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6개월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여유는 줘야죠. 그래서 최대치가 있는데 최대치가 6개월보다 좀 더 긴 8개월 내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수지를 권하는 시군문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만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제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주임법에서 배우는 얘기랑 비슷한 대학력까지 놓고 비슷한 임차인 보호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농지 임대 시간은 따로 정함없는 한 3년으로 한다. 3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3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최소 3년은 따로 안 정했다 그래도 최소 3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으로 보지만 혹시 임대인이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있을까요?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이고 역시 군대 갔다 이럴 때 임대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군대나 뭐 질병치료 이런 거 다 들어가지. 군대 가면 1년 요새 18개월? 1년 6개월이면 되는데 3년 이상 해야 된다면 군대 간다고 농사 짓다가 농사 가니까 남에게 빌려주는데 3년 이상이 된다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나머지는 또 이제 3년 될 때까지 그냥 강제 백수로 있어야 되지. 3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질병치료 때문에 아까 3월 이상 질병치료 때문에 남에게 빌려준다면 당연히 3년 면허 정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뭐 질병치료 끝나고 나서도 강제적으로 농사 못 짓게 되겠네, 자기 농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에요. 27번.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건 농업진흥지역.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받아 지정할 뿐이에요.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장 승인하다 지정하지 농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2번 녹지지역.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하고 녹지과 관농자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여는 게 아니라 농사만 잘 지으려고 지정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라 주상공은 처음부터 안 되고 개발할 땅이라 주상공은 처음부터 안 되고 녹지와 비도시에 지정할 수 있는데 녹지지역 중에서는 특별시 녹지역은 제가 특별히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특별시 녹지역 안 돼요. 나머지 녹지와 관농지에 지정 가능합니다. 3번에 이 보호구역이죠. 농업진흥지역 속에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더 핵심인 농지 집단하고 관련된 것이 농업진흥구역이고 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것이 보호구역. 이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도 잘 보셔야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은 보호할 구역이니까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생각하시면 돼요. 진흥구역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진흥구역에 농업 환경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래서 주로 저수지 주변에 지정되는 게 농업보호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집단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농업인 주택 660에 농업인 주택 그 밖에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개발이랑 거리가 먼 곳인데, 그 중에서도 진흥구역이 더 개발 못하는 곳이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보다 조금 나요. 이것도 진흥구역 보호에서 뭘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이거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최소 제가 주택만큼은 해놓자. 아무리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662에선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은 안 되고 농업인, 어업인 주택 660에서 가능한 것은 진흥구역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평야지대가 주로 진흥구역인데 거기 가도 농업인 주택은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서 먹고 자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660에 농업인 주택, 그리고 농수산물 시설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어요. 요거 외에도 뭐 생업, 공익 이런 거 가능하죠. 그런데 보호구역이라면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건 보호구역에서 당연히 허용되고, 보호구역에만 허용되는 게 좀 더 있다는 점에서 그게 조금 진흥구역보다 낫다는 얘기인데, 주택만 놓고 보면은 농업인, 어업인 요건이 없을지라도 일반 단독주택 1000 미만까지는 단독주택이 가능하다. 이것만큼 보호구역이 좀 더 좋은 것이고, 그 외에 보호구역에서는 뭐 관광농원 사업이다, 주말 농원 사업이다, 관광농원은 뭐 이만했지만 아예 숫자는 몰라도 되고, 관광농원 일정한 농원 사업도 가능하고요. 특히 요새 새로 신설된 것 중에 농업보호구역에서 뭐 허용되는 것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요새 농지 이용 많이 하잖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발전에 대한 농사는 못 지어줘. 요거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보호구역에는 허용이 되는 게 요새 얘기입니다. 진흥구역은 여전히 그 정도면 농사 못 지니까 안 되고, 그래서 관광농원 사업에서 설치한 시설 부지 5만 미만이고 주말 농업은 주말에서만 하기 때문에 좀 더 3층이면 작은 건데, 이런 농원 사업은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구역에만 허용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진흥구역에서는 어림없습니다. 관광농원은 진흥구역에서만, 보호구역에서만 허용되는 거. 그래서 틀렸는데, 여기다 추가가 아까 1만 미만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게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자, 28번 농지를 다음 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한다는 시장에서 신고, 전용 신고 대상이 하는 거. 농지 전용은 원칙은 농장에 허가받는 거. 또 다른 곳에서 농지 망가뜨린 사람이 농장과 협의하는 것도 있는데, 전용 신고라면 주로 두 가지 크게,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간단한 신고, 또 하나가 영유여건 분리농지, 요것은 농지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전용할 때가 크게 두 가지가 신고. 신고라면 간단하니까 시장소주의 신고. 요렇게 느낌 잡았던 거. 그거 외에 이제 농지의 타용도 일상 허가 신고 구별하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농지 전용 신고예요.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어업인주택, 생업을 위한 주택이네요. 2번 농축산물 생산으로 축산. 이거는 생업을 떠나서 아까 제가 축사나 건축사에서 부지 농지에 포함된다 그랬죠? 농지에 포함되니까 전용 자체가 아니에요. 농지 전용이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이고, 이 전용에 대해서 허가 신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축사는 농지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전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 신고가 아니고 그냥 지으면 돼요. 전용 절차 없이.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3번에 농산 관련 연구시설, 생업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어린 유턴 마을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 시설도,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 시설도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양화장 양에서 어업용 생업을 위한 것이고요. 요거 외에도 이제 영농요건 분리농지도 있다는 거죠. 29번에 다음은 농지의 타용도 일상 허가나 타용도 일상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타용도 일상 허가는 농장에게 받아야 되고, 일시장 신고는 시장소에. 농장이 틀려서 둘 다 시장소 전용이에요. 자, 요거는 전용, 특이한 전용입니다. 농지를 농조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한 허가 신고이기 때문에 일시 사용으로 끝나는 것이라 간단하게 둘 다 허가든 신고든 시장문수구청장에 받는 것은 공통점이고, 또 둘 다 공통점이
농지 외의 용도로 일시에 사용을 했다라면은 잠깐 쓰고 나서 농지로 복구시켜라. 농지 복구 조건으로만 가능한 것도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용도 일시장 허가 신고는 농지 복구 조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 복구가 돼요. 조건이든 농지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용은 농지가 망가지지만 요거는 농지 복구가 되기 때문에 원래 농지 전용할 사람은 농지를 파괴한 만큼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고 농지를 농지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전용 중에서 타용도 이상 허가 신고한 농지 복구되기 때문에 농지가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내는 농지 보존 부담금 안 내는 게 타용도 이상 허가 신고고 또 다른 전용과 달리 농지 지목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농지 지목인 전담가선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도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전용과 달라져요. 이 중에서도 그런데 허가 신고를 구별한다면 좀 더 오랫동안 쓰는 게 허가 6개월에서 간단하게 쓰고자 하는 게 신고 이렇게 이제 일단 구별하시는 29번에 근데 제가 올해 농지법 두 문제 중에서는 일시사용 허가 신고가 꼭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 농지법에서는 하나 맞춰도 되는데 바꾼 것들이 많거든. 일시사용 신고도 그렇고 일시사용 허가 중에서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하는 것도 여기 새로 들어갔잖아. 연장까지 포함해서. 물론 뭐 그 연장에 대한 건 그거는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 이제 다 100문제 다 다룰 거예요. 1번에 타용도 일시사용 1번 했지. 2번 둘 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만 하나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글쎄 이것이 다른 전용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3번에 주 목적 소량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할 때는 5년 내에 허가받을 수 있다. 허가 대상이 이제는 4가지예요. 주 목적 소량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다. 물건을 적치 매설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는 맞는데 요거는 몇 년이 아니고 주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허가받는 거예요. 주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허가받는 거라고요. 네? 나머지 일시장 허가 중에서 요거 말고 요거만 필요한 기간 내에서 허가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 건축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을 설치한다. 요거 7년 내에서 허가받는 것이고 그죠? 토사박물을 채굴할 때는 5년 내에서 허가받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염도 이상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이것도 5년 내에서 허가받는 것이고요. 일시사용 신고로서 유명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주목소랑 현장 사무소 설치하더라도 6개월 내에서 쓴다. 그게 일시사용 신고에 들어가요. 간이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목적소랑 현장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주목적소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쓴다면 허가 대상이고 6개월에서 잠깐 쓴다면 신고라고요. 간이처리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고대상에서 유일하게 허가 대상 없고 무조건 일시상 신고만 받는 것은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쓰는 거죠, 그죠? 그건 6개월에서 쓰는 게 신고고. 자. 4번에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을 12개월 내로 일시사용을 하는 자는 신고합니다. 이건 아예 허가 대상 없어요. 농사 짓고 나서 농사 짓던 농지를 뭐 가을철 추수한 이후부터 뭐 봄매 될 때까지 그 썰매장 등으로 지역 축제장, 송어 축제장 이런 걸로 쓰는 것이라 6개월짜리밖에 없어요. 신고 6개월짜리밖에 없습니다. 6개월 내에서 쓸 때가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간이 농수자원 시설과 농수자원 간이차리설을 허가받아 설치하려면 7년 내에서 신고하고 설치하는 경우는 12개월에 하는 게 역시 6월 내에서 이것도 허가 신고 공통되는 사유인데 7년 내에서 할 때는 허가 6월 내에서 할 때가 신고 그렇게 나오는 30번의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영농조건 분리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거주구청장에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이게 신고밖에 없어요. 농사지을 가치가 없어서 이거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게 해줍니다. 2번에 농지의 타용도일상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농지를 전담가선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원래 농지는 농지 지목으로 남아있는 것을 남아있기를 농지법에서는 원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를 농지 외의 것을 쓰니까 전담가선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형과 달리 전답선 외의증으로 변경할 수 없다가 맞는 거 구별하시고, 농지의 타인도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존부담을 납부하는 의무가 없다. 이것도 아까 제가 그 얘기예요. 다른 전용은 농지를 망가뜨리는 거고, 그건 농지 보존부담을 내서 농지 보존에 써야 되는데, 타인도에서 일시 허가 신고 들 다 농지 보존부담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농지가 회복되기 때문에. 4번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보존부담의 전부나 일부를 전용 허가 신고 전까지 미리 납부해야 돼요. 선납입니다. 선납. 보통 전용하려는 자는 아까 일시사용만 빼고 납부할 때는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5번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요. 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여러 가지 법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은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단 하나만 꼭 허가를 취소해야만 된다. 하나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행정청이 어떤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공사중지든 뭐든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조치명령에 위반했다. 이럴 때는 허가를 꼭 취소해야 된다. 이것만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